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2020년 6월까지도 대북 전단이 계속해서 날아오자 북한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혼란하던 때였는데 우리 국민에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팬데믹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평화 기류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기억을 다시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화나 교류 없는 평화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미 회담을 두고 북미가 서로에 반응했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대화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대화할 사람은 나서라. 대화에 임하라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6시간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내가 당신이 원하는 상대다. 이렇게 말하는 듯 마치 준비된 듯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비건이 말할 때는 최선희가 반응하고 폼페이오가 등장하니 김여정이 나섰습니다. 당시에 일본과 국내 찌라시들이 해괴한 소설을 한참 쓰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경고한 것처럼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대립이 격화되기 전에 한국과 적대감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김정은이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김여정에 대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느니 숙청되었다느니 별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김정은이 나오기 전날까지 김정은 신병의 이상이 생겨 김여정에게 통치권을 넘겼으며 실질적인 통치자가 김여정이라는 소설까지 그럴듯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의 흐름은 일본 언론에서 시작되어 조중동에서도 기사화시켰는데 북한 문제의 전문가인지 일본 언론 복사기인지 정체가 모호한 자들이 소설을 썼습니다. 제발 국내에서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보고 베끼면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비 오는 날 머리에 꽃 달고 춤추면서 날씨가 좋다 하는 모시기 같은 발언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유리하지 못하자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북미 회담이란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6월 하순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준비되고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많은 말을 했지만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맞추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식이라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이런 식이라는 단서를 달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은 기묘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폐쇄성을 지속한 탓에 북한의 외교가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북한의 이로운 방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미국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성과가 있든 없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아주 몹쓸 습관이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남과 대화라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를 지닌 사람이 오늘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북중 관계에서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발표된 북한의 입장은 이런 외교적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미 회담이 대선 때문에 필요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만나야 할 필요한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필요한 건 트럼프 당신이고 북한은 정치적으로 급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상대가 필요한 것을 협조하면 우호라는 것과 신뢰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이용당했다, 이용하려 한다,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외교는 그르칩니다. 대화에 응했을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안보, 무역에서 불이익 등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재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일 지소미아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던졌고 미국은 종료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종료를 해도 되고 종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권을 한국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다소 허탈해하기도 하면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종료 유예라는 절묘한 수를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손해볼 것이 없는 패를 이용해서 미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당장은 어렵다 해도 미국의 태도 변화는 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미국은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면서 일본의 공개적 반대를 무시하고 G7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김여정 담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 순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혀 북한스럽지 않은 이런 담화가 발표된 것입니다. 김여정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폼페이오가 개인적 자문한 것도 아닌데 내 개인의 생각이라고 담화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판이 완전히 깨질까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에 이용당할 용의도 있지만 결과가 전혀 없는 대화는 하고 싶지 않다. 북한이 북미 회담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러워한 것입니다. 이때 김정은이 이런 발표를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미국이 원한다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표 말이죠. 북한 비핵화 문제, 북미 회담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에 밀리던 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잊혀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한미 정찰 자산의 24시간 감시 속에 늘 불안한 것도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북한으로선 언제 선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담화를 살펴보면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여정 당시 담화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 북미 순회회담은 그 가능성 유무를 떠나서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생각하면 만나주는 것이 맞는 듯 보이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입장이 있으니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만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쉬운 상대로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서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으니 미국이 변화된 협상안을 보내서 설득해달라, 명분을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을 상대하지 않을 때 어떤 공경에 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만나지 않는다 해서 어떤 공경에 처할 일은 없습니다. 북한과 관계가 틀어질수록 손해보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을 역사상 처음 만난 것도 2018년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을 때 공경에 처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인데 김여정 담화에서 보면 미국이 어려움에 빠질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표현하면 트럼프가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외교적 발언이라는 것은 내 입장을 충분히 밝히면서도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처지에 빠지는지를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성명서 후반부에 미국에서 관심 가질 만한 발언을 김여정이 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비핵화를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함께 미국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북미에서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하면서 그 불가역적인 조치가 제재 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담화에서 북한이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선 이것이 가장 핵심일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비핵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자신은 11월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선에 유리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지 기약 없는 회담 성과 때문에 공경에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 집권하는 북한으로선 민주국가의 선거나 정치 구도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트럼프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공격하는 듯한 성명 내용은 북한에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대화에 기꺼이 응했으면
주도권과 명분을 쥐고 갈 수 있었던 북한이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민주국가의 정치 구도를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오판할 여건이긴 했습니다. 당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 에스파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론했고 비건은 한국을 뻔질나게 방문하면서 대화를 요구했고 폼페이오는 대화 상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도 언제든 대화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노리고 발표한 성명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을 트럼프가 다 들어준다 해도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원대한 포부를 가졌어도 상원이란 큰 벽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회담이 좌절된 가장 큰 이유도 상원에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성명서에서 비핵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고 애둘러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해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런 성명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추진하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 6월에 발표된 대체적인 김여정 담화 내용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담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내치용 담화가 있고 국민과 다른 나라를 향한 담화가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후자에 속하는 담화인데 북한 주민이 보기에만 그럴듯한 담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취임한 윤석열에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외교와 안보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해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종전선언이나 남북교류가 거론되면 한국과 미국이 동일체인 것처럼 미국의 처지 변화를 두고 염려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은 손해라 여기겠지만 한국은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이 있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손해라 여기는 미국을 감히 염려해 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내선일체라며 우리에게 강요했었습니다. 민족성이 분명할수록 주변국이나 앞선 문물에 속절없이 동화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사회 내에서 거대한 자정작용을 일으킵니다. 적응을 비교적 잘하는 민족인이 어느 곳에 가도 제 위치를 잡으며 생활하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면 미국을 아무리 추종한다 해도 일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그런 황당한 일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북한이란 존재를 위협 세력이라 교육받으면서 우리 군사력과 경제력이 북한보다 아무리 높아도 북한에게는 안 된다는 이상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덕분에 미국,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실제보다 100배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불안감과 동맹을 혼동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란 착각까지 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이 정상국가라면 미국과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나라여야 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 말고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은 갈등과 대립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어서 막을 가능성이 1%만 존재해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고 한민족입니다. 전쟁으로 얻을 이익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일도 이루어지기는커녕 전쟁 이후에 더 나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전쟁으로 다 망가진 뒤에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외세를 견제하거나 저항하는 힘이 남아있지도 못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다가 집권 후 주둔 방위비 70조를 말하다가 협상이 시작되자 50조를 흘리며 압박하다가 목표가 1조 5천억 원임을 은연중에 흘렸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유치해 보이기는 해도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의 대부분 외교는 실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가 부담을 갖도록 요구하고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자신이 통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협상을 끌고 가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윤석열은 협상이란 말을 하는 대신에 다 양보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상할 필요가 사라진 채로 바이든이 방한합니다. 이런 한국 정부가 미국엔 색다른 경험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두고 정책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 1905년엔 거래 대상으로 일본에 넘길 만큼 존중하지 않았고 분단은 시켰지만 1950년 1월엔 지켜줄 가치조차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미 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시대의 한미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은 경제와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문제와 국제 문제에 어떤 대응과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자존심을 잃지 않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